자, 우리 교재 386페이지예요. 매매 보죠. 매매. 자, 이 매매라는 것은 어느 일방이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정을 하고 그 상대방 타방은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바로 매매죠. 따라서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약정함으로써.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매매의 성질을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당사자끼리 의사표시를 합치만 하면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죠. 재산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면 이 두 가지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약정한 내용을 일정한 방식으로 하라는 내용을 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분료식 계약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 당사자는 재산권 이전에 관한 약정 내용과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 내용을 보니까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가적 채무가 발생하는 거니까 쌍무계약이 되겠죠. 그러므로 유상계약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한 내용의 급부이행을 한번 실현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죠. 약속한 내용대로 재산권을 넘겨주고 약속한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면 이렇게 한 번만 자기가 할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한다. 이걸 우리는 일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는 기본적으로 낙성 분료식 쌍무유상 계약으로서 일시적 계약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387페이지에 가면 제일 위에 현실 매매가 있습니다. 현실 매매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현장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당의 물건을 건네줘서 물건을 이전합니다.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이런 거래를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매매 계약의 내용이. 이걸 우리는 현실 매매를 하는데 이 현실 매매도 역시 매매일 뿐입니다. 따라서 낙성, 분료식, 쌍무유상 계약인 것이지 매매가 이 현실 매매가 매매에 해당되지만 요물계약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낙성계약입니다. 매매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사합치한 내용을 그 현장에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현실매매라는 것은 이행까지 그 자리에서 완료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급부이행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당연히 현실매매는 매매에 해당되니까 우리 민법에 매매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여기에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매매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때 재산권 이전과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이것이 이제 당사자 합의의 내용이죠. 이 두 가지의 채무 내용이 대가적인 것이고 반드시 이 재산권 이전하기로 한 이 재산권은 현존해야 할 필요는 없죠. 현존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장차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즉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현재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재산권에 관한 장래 취득하여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도 가능하죠. 현존하지 않아도 매매가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은 재산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 금전에 한합니다. 금전에 한한다. 대가는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돼. 대가적 급부이행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재산권은 반드시 매도인 자신의 재산권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타인의 재산권이어도, 즉 타인의 재산권이어도 매매계약의 목적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8페이지에 가면 제일 위에 대금 매매 계약 비용의 부담은 계약 비용이죠. 계약 부담은 당사자가 약정에서 부담하면 되고 약정이 없으면 쌍방이 균분한다. 이렇게 우리 법에는 정해놨죠. 자,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은 이런 모습이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미리 약속하는 것, 매매를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매매의 예약이라고 합니다. 매매의 예약.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장래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해 두는 이 약정이 바로 예약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때 모든 무슨 예약이란 것은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왜냐하면 이 예약을 하게 되면 장차 매매 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부담하죠. 서로 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채권 계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매매 예약을 정리하면 보통 이 예약의 형태는 종류를 볼까요? 예약의 종류는 우리 교재 388페이지 하단에 예약의 종류 해놨죠. 편무예약과 쌍무예약, 일방예약과 쌍방예약 이렇게 네 가지를 쓸 수 있다. 이게 편무예약과 쌍무예약, 일방예약과 쌍방예약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에 편무예약, 쌍무예약은 승낙의 의무, 이것을 예약을 한 당사자 중에 누가 부담하느냐를 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부담하면 편무, 예약 당사자, 양 당사자 모두가 승낙의 의무를 부담하면 쌍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쌍방예약과 일방예약, 일방예약과 쌍방예약은 이것은요, 이 예약 자체를 완성해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예약 완결권이라 하는데 이 예약 완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 보유 주체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예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가지고 있으면 일방예약, 이 예약 완결권을 예약 당사자 양 쌍방이 모두 가지고 있으면 쌍방예약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민법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민법상은 우리 민법에는 일방예약의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일방예약으로 추정하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우리 민법의 태도는 일방예약의 규정을 두었으므로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방예약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89페이지 564조에 매매 일방예약 규정이 있죠.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요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권리, 이게 바로 예약 완결권이란 것입니다. 예약 완결권. 예약을 매매로 완성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게 1항이죠. 그래서 어느 일방이 가지고서 이 의사표시하게 되면 매매계획 효력이 생긴다 이랬으니까, 자, 여기에 세 번째, 그러면 이 민법 규정에서는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권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자, 이해하자 이 말이죠. 이 예약 완결권은 기본적으로 형성권일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잖아요. 매매 성립해버린다. 그래서 법률 효과를 완성해버리죠. 매매라는 결과를, 관계를 형성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이고,
당연히 매매를 가지는 당사자, 예약하는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약 완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의사표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권리 행사하는 모습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 권리를 행사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는 형성권의 성질, 이 행사 기간은 어떻게 해석하죠?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 제척 기간의 구체적 횟수는 10년 내에 행사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0년 내에 형성권을 행사하면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경우에는 예약 완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행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그죠? 이 최고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권이. 만약에 이 산한기간 내에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완결권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이 상대방이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이 최고권의 행사 효과로서 이 매매 계약을 예약은 실효됩니다. 예약의 실효. 효력이 상실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형성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이게 제척기간이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10년인데 10년 너무 길니까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 최고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완결권자가 그간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가지고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예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이렇게 되겠도록 최고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게 바로 예약 완결권. 만약에 부동산의 매매 예약이었다면 이 예약 완결권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나타낼 수 있겠죠. 이때 등기부에 나타내는 방법은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예약 완결권의 가등기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가등기권자인 예약 완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가등기 의무자, 즉 가등기를 해준 예약 당사자인 의무자한테 행사하면 되겠죠. 예약 의무자에게 여기에 있는 가등기권에 대한 본등기 신청을 하자. 본등기 하자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얘한테 본등기 합시다 라고 얘한테 청구하면 이 본등기가 실현될 때 만약에 예약 완기권의 가등기가 있은 후 만약에 당해 목적 부동산의 재산권을 제3자가 가지고 있다면 즉 예약 완기권을 가등기한 후에 그 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가 잊은 기회가 있다면 이 본등기가 실현될 때 제3자의 소유권 등기는 이것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하게 되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가등기되어 있는 예약 완결권자가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예약 의무자, 즉 자기한테 가등기해준 예약 의무자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해서 같이 합시다라고 청구하고 그 청구를 받은 등기관은 만약에 그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존재하면 그 제3자의 소유권 등기는 직권 말소로 처리해버립니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본등기를 신청해 간다라는 것이죠. 자, 요 예약 완결권 행사 요 부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형성권이니까 당연히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 따라서 당연히 예약 완결권 자체를 처분할 수 있죠.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예약 완결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389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의 예약 완결권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약금이죠. 계약금. 자, 계약금은 매매계약이나 기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을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계약금을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서로 간에 계약을 통해서 금액을 정해서 그 계약금을 상대방한테 교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이 정해지고 이 계약이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약정한 계약금에 교부가 있어야 드디어 계약이 성립하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계약은 요물계약성을 띈다. 우리 민법상 그죠? 요물계약. 교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물계약이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덧붙여서 계약금을 교부하고 이렇게 약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종된 계약이다. 이런 성격이겠죠. 그래서 계약의 성질은 요물계약이자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것이 390페이지에 계약금 계약의 양갈로 2번의 그 성질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러한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져서 계약금이 교부되었을 때 이 계약금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종류죠. 이 종류는 그 하단에 보다시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증약금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해약금을 하는 역할이 있고, 세 번째는 위약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증약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의 역할이요, 증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증거 역할. 약정금의 역할이 증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은 모두 같습니다. 모든 계약금이 갖는 성질이죠. 증약금. 어떤 계약이 있다는 증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무 계약도 없는데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계약금에 교부가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증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해약금이란 것은 계약금, 약정금 안에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 계약금입니다. 해제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보류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계약금을 해약금이라 합니다.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 계약금을 해약금이라 해요. 그렇다면 이 해약금은 우리 민법상 어디 있느냐? 우리 민법의 명문 규정이 이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민법 565조의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우리 민법의 태도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해석할 때 민법의 태도는 그래 565조에서 계약금의 형태가 증약금의 역할, 해약금의 역할, 위약금의 역할이 존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은 그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로서 인정된다라고 허락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해약금 추정 규정이라고 해석한다. 여기 추정한다. 이 규정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565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러면 정리해놨느냐 하면 여기는 바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을 규정해 뒀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해제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즉 해약금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해제권을 행사하는 요건, 이것을 이제 565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된다 이거죠. 상세하게. 그 다음에는 여기에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은 반드시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관한 위반이 있을 때 이 금전으로 해결하겠다라는 특약을 붙여야 됩니다. 특약.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약정.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통 이것은 위약금 특약, 위약금 약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위약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지금 교부하면서요. 야, 이 계약금을 근거로 해가지고 야, 매도인 너가 채무불이행한다든가 매수인 내가 채무불이행한다면 이 계약금을 기준으로 약속을 위반한 데 대한 징계로서 일정한 부분에 부담을 하자. 이렇게 별도의 약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위약금 약정 또는 위약금 특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위약금 약정, 위약금 특약. 이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약금은 약정이 있을 때만 위약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때 위약금의 약정의 내용이 이 내용이 있겠죠. 이 약정의 내용이 만약에 약속을 위반한 사람에게 징벌을 가하려고 특별히 특약을 했다 하면 위약벌 특약이 되겠죠. 이것은 징벌 목적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데 대하여 징벌 목적으로 붙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몰수해버린 거죠.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내용을 정합니다. 또 이 약정의 내용이 징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손해배상액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미리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미리 약정해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이 금전으로 손해배상금을 정하자. 이렇게 정하자라고 약속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특약의 내용에 따라 1번 위약벌 특약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을 해둘 수도 있죠.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을 해뒀다면 여기서 뭐예요? 손해배상 금액이 정해져 있죠.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책임의 금액이 이미 정해놨다. 자기들끼리, 그죠? 따라서 이거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손배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손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더 해라. 내가 손해가 더 많이 생겼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민법에 있는 계약금에 관한 성질을 가지고 그 계약금의 유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위약금 특약을 했을 때 도대체 위약벌로서 특약을 했는 건지 손해배상 예정으로 위약금 특약을 했는지 잘 모를 때는 우리 민법 태도는 또 판례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약금 특약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 둡니다. 이렇게. 위약금 특약은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 해약금에 관한 민법의 추정 규정 565조 이 해약금 추정 규정에 있어서 해제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건. 이것이 우리 교재에는 391페이지에 양갈로 4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서 565조를 해석하고 있죠. 자, 먼저 그 조문을 한번 보시죠. 565조 제목이 해약금에 되어 있습니다.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565조에 보면 해제권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는 이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의 착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방의 이행 착수 할 때까지니까 전까지 이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다. 그죠? 기한. 요때까지만 쓸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는 어느 일방이라도 매매 계약 당사자 어느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따라서 이 이행에 착수에 해당돼 버리면 착수가 인정되면 565조에 의한 해제권 행사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순간 565조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따라서 매도인이 이행을 착수했던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던 누구라도 착수해버리면 양 당사자는 더 이상 해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여기에 이행의 착수란 것은 뭐냐? 이행의 착수는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인데 일부를 이행하든 전부의 이행이 있든 전부 이행의 착수죠. 다 포함합니다. 다 이행의 착수가 된다. 되겠죠? 여기 들어간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갔어요. 이행에 착수하기 직전 행위. 이것을 보통 전제행위라고 하는데 이 전제행위도 이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즉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준비를 다 갖추어서 통장에 돈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인출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 드디어 매도인과 만나서 그 대금을 중도금을 건네기로 한 약속 장소로 나가기 준비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뭐래요? 바로 직전행위죠. 이행행위의 착수에 대한 직전행위, 이행 착수의 직전행위, 바로 직전행위에 해당되면 이걸 우리는 전쟁이라 하고 이 전쟁이도 역시 이행 착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역시 뭐예요? 전쟁이가 있으면 565조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준비행위는 즉 이행의 준비행위는 그런 이행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준비행위는 이행의 착수행위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요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 신청했다. 이건 준비행위죠. 이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또 만약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컨대 우리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 증명을 발급 신청했다. 이런 것도 역시 준비행위죠. 여기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거고 또 한 개 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의 착수. 자, 이것도 이행의 착수를 인정할 거냐라는 것이죠. 일방의 이행의 착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 일부나 전부를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행에 착수에 해당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이것도 역시 이행 착수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양 당사자는 565조엔 해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우리 판례가 두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일방의 착수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해제를 할 때는 교부자, 즉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교부자가 만약에 해제하려고 하려고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자기가 상대방한테 넘겨준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령자가 있죠. 수령자의 경우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때 상환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제공하면 되죠. 현실에 제공만 있으면 족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을 수령해야 할 것은 아니죠. 상환은 여기에 현실의 제공만 있으면 됐다. 그래서 100을 상환하면서 하면 100을 내놓으면서 나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100의 상환에서는 당사자끼리 약정한 계약금 있죠. 약정한 계약금의 100입니다. 약정한 계약금의 100을 현실적으로 상환하면서 이때 드디어 세 번째는 교부자나 수령자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죠.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의사표시는 물론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다 의사표시로 인정되죠. 다만 이 요건에요. 전제가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어야 돼요.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에 관한 것은 임의 규정이다. 이런 뜻이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에 났어요. 우리 법에는 그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만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알면 되겠고, 자, 이런 요건 하에서 해제했다면 해제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해제 효과는 기본적으로요, 소급표가 있죠. 소급해서 그 계약관계가 실효되고, 여기는 아무것도 이행하기 전이니까, 이행에 착수도 하기 전이니까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죠. 또 그리고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 해제권 행사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도 발생할 여지가 없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말은 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로 인한 효과는 소급적 실효만 있을 뿐이다. 그죠? 계약관계가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게 565조에 의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 이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약정, 이 해제권과 그 다음 법정 해제 있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이 해제권은 요건이 다르죠. 그래서 이 해제권 두 개는 어떻게 해요? 병존이 가능합니다. 병존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양립할 수 있다. 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X란 거죠. 틀렸단 말이죠. 이 두 개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 병존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약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매매계약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매매 예약 파트하고 해약금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했을 때 계약금이 교부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565조의 적용을 받아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계약한 당사자가 갖는다. 이때 이 해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뭔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어느 일반항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된다. 이행에 착수 전에 한다. 두 번째는 교부자는 그 교부한 금액을 포기하면서 해야 되고, 수령자는 약정한 그 계약금 100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면서 해제를 의사표시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93페이지에 매매 효력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